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2010년 영화 부당거래에서 희대의 명대사가 탄생했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씁쓸하지만 현 시대에 걸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배려와 무조건적인 친절을 처음에는 감사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지고 오히려 더한 걸 원하게 된다는 간사한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했죠. 저도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호구 잡힐 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아서 제 인생의 굳은 살 같은 교훈으로 자리 잡았네요. 저는 일남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오빠니까 동생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또 큰아들로서 의젓하게 본인 일을 다해는 그런 아들이었죠. 솔직히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오히려 살면서 제 몫을 책임지고 다해내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틈틈이 따서 20대 후반에 어엿한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직 직원이 되었어요. 워낙 성격이 묻어내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인간관계가 참 좋았어요. 회사 동료들과도 모두 잘 지내서 그중 한 명이 지금 제 아내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어요. 은행 직원인 아내는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얼굴만 봐도 좋은 향기가 나고 좋은 기운이 나오는 사람 있죠? 아내가 바로 그런 인상이었어요. 말은 조곤조곤하지만 어딘지 힘이 있어 보여서 제가 그 매력에 넘어갔네요. 가은 씨는 오빠 있다고 했죠?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어째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세준 씨는 여동생한테 꽤 자상할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거만하고 세상 본인이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진짜 같이 5분만 있어도 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이 좀 별나서 장남이 우선이었거든요. 뭐든지요. 가은 씨 오빠한테 많이 당하면서 사셨구나. 전 오히려 동생한테 많이 당했어요. 오늘도 저 소개팅 있다고 했더니 누가 오빠같이 재미없는 사람이랑 만나냐고 하던데요. 어? 난 재밌는데. 뭐 누구한테는 재미없는 오빠가 누구한테는 재미있는 애인이 될 수도 있죠. 제가 30 초반이고 아내가 20대 후반일 때 만나서 남부럽지 않은 달달한 연애를 했고 곧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죠.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조율이 잘 되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잘 통한다는 건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서 맞춰 나아가는 게 수월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겠죠. 아내는 저와 조율이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와의 결혼 준비는 막힘없이 순탄하기만 했고요. 근데 아내는 결혼 전 결혼 자금을 이야기할 때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하지만 나 진짜 우리 집에서 지원 한 푼도 못 받아. 시댁에서 전세 자금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뭐 해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미안할 게 뭐 있어. 전세 자금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들 결혼한다고 해주시는 거고 그것만 빼면 우리 둘이서만 모은 돈으로 하는 결혼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부모님께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오빠 결혼할 때는 진짜 다 해주셨단 말이야. 집도 예식 비용도 전부 다. 정말? 당신이 서운할 만 하겠다. 우리 힘으로만 결혼해서 더 잘 살자. 형님네보다 훨씬 더, 뭐 전세자금 도움을 좀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인 형님의 결혼 때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이 달라서 아내는 결혼 준비하는 초반에 좀 우울해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잘 설득해서
도움 없이 우리 둘의 힘으로만 하는 결혼을 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잘 살자고 했죠. 하지만 확실히 아내가 평생 그런 차별을 받아왔다는 건 의외였어요. 실제로 만나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기 힘들었거든요. 두 분은 굉장히 상식적이신 분들처럼 보였고 아내와 사이도 좋아 보였으니까요. 물론 가족 구성원이 아닌 제가 겉으로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요. 무엇보다 무조건적으로 장남만 챙기는 분들이라고 하기엔 사위인 제게도 잘해주셨고요. 진짜 장남 바라기였다면 딸의 남편은 찬밥 신세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퇴직을 앞둔 장인어른과 가정주부인 장모님은 절 처음 보셨을 때부터 아주 듬직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제가 처가에 가면 장모님은 그저 앉혀놓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려고 했고요. 근데 저와 아내가 결혼 전에 서로의 집에 갈 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각자 서로의 집에서 주방 일을 돕기로요. 처가에 가는 날엔 제가 음식 준비나 식탁 차리기, 설거지를 돕고 저희 집에 가는 날이면 아내가 하기로요. 서로의 부모님께도 잘 보일 수 있고 괜히 가서 뭘 해야 하나 눈치 보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혼 후에 처음 처가에 식사하러 간 날도 아내와 약속한 대로 제가 주방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근데 장모님은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백년 손님이 주방일 하겠다고 불쑥 들어오니까 당황스럽긴 하셨겠죠. 어머 정서방 왜 들어와? 가서 앉아있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되죠? 와 고등어 조림 저 진짜 좋아하는데 저 여기 들어있는 무만 있으면 밥 3공기 뚝딱 먹어요. 안 도와줘도 돼. 가서 쉬고 있어. 아니면 저기 수저만 놓던지. 가은이도 저희 집 가면 이렇게 돕는데 저도 처가에서 이렇게 도와야죠. 괜찮아요.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저 이렇게 보여도 꽤 섬세하게 집안일 잘해요. 아유, 할 것도 없는데. 할 거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쉽게 장모님께 점수도 따고 좋죠 뭐. 초반에는 제가 일을 거들면 어색해하시고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먼저 앞치마도 내어주시고 콩나물 한 스쿠리 주시면서 다듬어 달라고도 하시네요. 장모님께서는 정서방이라는 소리보다 세준아 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들처럼 저를 옆에 앉혀두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장모님 친한 친구분 중에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서 매번 계절별로 맛있는 생선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몇 번 아내 모르게 장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고마우셨는지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도시락을 싸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정서방,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저 찾아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서방 밥 챙겨주려고 왔지. 이제 점심시간 아니야? 맞긴 한데 도시락을 싸오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용돈 주는 사위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불러. 정서방 내가 많이 싸왔으니까. 용돈 몇 번으로 사위 직장에 도시락까지 싸다 주시다니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아내는 본인은 학교 다닐 때도 안 싸준 도시락 사위한테 싸준다며 질투까지 했죠. 분명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있을 때는 사이가 좋고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아내가 늘상 말해온 장모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라서 음식도 상차림도 손이 많이 가는데 딱 한 사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학원을 운영한다던 형님이었어요. 학원이 꽤 잘 돼서 지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학원 문 여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 돈이 꽤 들어갔다고 아내는 말했죠. 장모님이 워낙 성공한 학원 원장님, 사업하는 장남이라고 추켜 세워서 확실히 집에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식사 전에 상 펴서 닦고 계시는데 그저 TV만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아내가 왜 본인 오빠에게 학을 떼는지 직접 확인하니까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 형님의 태도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그런 형님을 대하는 장모님의 태도였어요. 너, 네 오빠 학원에 이번 달 수강생이 몇 명으로 느는 줄 아니?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새 지점 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치? 이러다가 학원 4개 운영하느라 우리 장남이 더 바빠지겠어. 저번에 말했잖아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해. 내가 좀 좋으면 그러겠니? 우리 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 나온 게 좋아서 그런다. 좋아서. 얘 원철아. 말 나온 김에 네 학원 4, 5점도 생각해봐라. 다닐 애들이야 문 열면 줄 서겠지. 아유, 아직 더 늘릴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낼지부터 생각해야죠. 가은이 사는 지역은 어떠니? 가은아, 너 빨리 애 낳아. 애 낳아서 네 애도 오빠 학원에 보내고 그 친구들도 좀 데려다가 같이 다니게 하면 좋지. 안 그러니? 오빠 학원에 도움되게 애를 낳으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돼? 아유, 가은이 사는 데는 안 돼. 근처에 중고등학교 수준도 별로야. 학교열이 높은 동네도 아니고요. 어머, 그런가? 가은아, 너 애 낳으면 이사해라. 오빠한테 좀 물어서 근처 교육열 좀 센 곳으로 옮겨. 엄마, 내가 알아서 해요. 얘가 까칠해서는 정서방, 얜 이렇게 뭘 몰라. 자네가 알아서 나중에 애 낳으면 좋은 동네로 옮길 생각 한번 해봐. 장모님에게 아내는 그저 형님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고 장모님이 마음 놓고 형님 자랑을 할 수 있는 상대였어요. 밥 먹는 내내 아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장모님은 아내보다 형님에게 더 많은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내가 집안의 차별에 대해 말하면서 씁쓸하고 외로운 표정을 했는지 다 이해가 가서 저도 씁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아내는 이미 본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아무렇지 않다고 애써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게 큰 정신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저와 살면서 어린 날부터 쭉 받아온 차별을 잊게끔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1년 후에 태어난 예쁜 딸이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딸과 하는 시간이 제 삶의 낙이었죠. 집에 들어가면 뒤똥뒤똥 뛰어오는 딸을 들어 품에 안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잔잔한 평화가 계속될 거라는 순진한 착각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그 잔잔한 호수에 바위덩이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그 사건의 신호탄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을 사람이 몇 달 전부터 피곤하다고 하면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은가 해서 물어보면 그저 머리만 아프다고 편두통 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모님이 제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며칠간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시더니 매번 잘 지내냐, 일은 힘들지 않냐 묻기만 하셨는데 본론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서방, 날쌔, 일하는 중에 전화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네, 일하고 있긴 한데 통화는 가능해요. 어쩐 일이세요? 아, 내가 이런 말 정서방한테 꺼내는 게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기는 한데 혹시 용돈 만들어 둔 거 좀 있나? 내가 좀 급해서. 네? 갑자기 그게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 믿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래. 장모님,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무슨 일이신데요, 대체? 아니야,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정서방.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오늘 이거 통화한 거 잊어주게나. 어? 우리 가은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내가 부탁함세. 장모님, 여보세요? 장모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다니 불안해졌죠.
그때쯤 처가와 자주 연락을 못하긴 했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닌가 했습니다. 아내 그 극심한 우울과 두통과도 연관되어 있겠더라고요. 장모님의 전화와 하루에 편두통약을 5알씩 삼키는 아내를 보면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하루는 날 잡아서 물어봤어요. 제 끈질긴 추궁 끝에 아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야 말더군요. 오빠가 학원이 망했나 봐. 뭐? 형님 학원이? 어떻게? 잠깐만.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뭐? 그게 며칠 전에 연락 오셨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 급하다고. 정말 미치겠네. 당신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그게 오빠가 학원 늘린 후에 좀 안 좋아졌나 봐. 무리해서 늘린 건지 재정난 때문에 몇 달 학원 선생님들 월급도 못 줬나 봐.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집단으로 소송까지 걸리고 엄마가 몇 달 내내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마지막 지점에 장인어른 퇴직금도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지. 더 심각한 건 엄마랑 아빠 집도 마지막에 담보로 대출받아서 오빠 줬었나 봐. 근데 이렇게 말아먹은 거지. 그러게 내가 분명 그렇게 학원수 늘리는 거 욕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그렇게 혼자 끙끙 앓은 거야? 엄마는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내가 그 큰 돈을 어떻게 혼자 만들고 당신한테 말도 없이 친정해줘. 당신한테 어떻게 말 꺼내야 하나 싶어서 나도 미치겠어. 우리 엄마 힘들 때 호소할 것 없을 때만 나 찾고 이 난리가 나고서야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대. 언제부터 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다고. 한순간에 아니 어쩌면 무너지고 있었는데 처가 사람들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형님의 사업이 무너져 충격받은 장모님의 닭달에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장 없는 걸 다 끌어와서 도울 수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일이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딸린 식구가 있으니 저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한에서 돕자고 말했죠. 그렇게 2천만 원을 장모님께 보냈네요. 아내가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돈을 보낸 후로 안쓰럽게 제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도움을 드렸지만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 집이 은행에 넘어가서 급히 월세집을 구해서 옮겼습니다. 형님도 그 자랑스러워하던 학원 문을 닫았고요. 처갓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와 다름이 없었죠. 퇴직하신 장인어른은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고 형님은 그 나이에 학원 강사 면접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매번 전화해 푸념만 늘어놓는 장모님의 전화도 늘어만 갔어요. 하루에 몇 번은 전화해서 아내에게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내 전화에 장모님 전화번호로 전화 오는 걸 발견하면 제가 몇 번이나 전원을 꺼놨네요. 그 전화만 받으면 아내의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2천만 원 도와드린 걸로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장모님께서 주말에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그 정적이 와장창 깨졌어요. 엄마, 주말에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혹시 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얘는 무슨 일은 그냥 우리 예쁜 손주 보러 왔지. 우리 현지 어딨니? 과연 장모님이 저희 딸만 보러 오신 걸까요?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딸을 안고 좀 놀아주시더니 저와 아내에게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너희 현지 봐주는 이모한테 얼마나 주니? 애 하원시키고 너희 퇴근하기 전까지 봐주는 거지. 그건 갑자기 왜요? 그거 나한테 맡겨.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한데 뭐하러 남한테 우리 손주를 맡겨. 뭘 믿고. 요새 시터인지 뭔지 애들 학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 현지 봐주는 이모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알아보고 믿을 만한 사람 고용한 거라고요. 믿을만 해봤자 그게 가족한테 맡기는 거랑 같아? 그냥 편하게 나한테 맡겨. 월급은 그 이모님하고 비슷하게 한 달에 한 200 정도면 되겠네.
장모님, 저희 이모님한테 그렇게까지 안 드려요. 시급이고 애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서부터 봐주시는 거라서요. 정서방,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은가? 그냥 부모님 용돈이랑 수고비랑 같이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엄마, 그만해요. 우리 지금 그 돈 엄마한테 드리면서 생활 못해. 그럼 지금 네 아빠 경비원 월급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 내가 뭐라도 해서 벌어야 할 거 아니니? 근데 그 돈이 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우리 집 상황 어떤 줄 몰라? 아는 애가 엄마한테 그 돈도 못 줘? 정서방, 정서방이 어디 한번 말해봐. 정서방도 나한테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장모님, 지금 저희가 장모님한테 다달이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2천만 원 드린 후에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저희한테 애 봐주는 걸 빌미로 해서 더 바라시는 건 너무하시죠?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저희도 생활이 있고 키울 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장모님의 요구에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을 해도 장모님은 이해할 눈치가 아니었어요. 저희 애를 봐준다는 걸 명목으로 매달 200을 달라고 하시다니.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요? 저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요. 그날 끝까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은 장모님은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 5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는 저와 아내의 말에 그제서야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물러서지 않았을 겁니다. 장모님이 돌아가고 아내는 제 앞에서 죄인처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을 텐데 저도 사람이라고 괜히 가슴만 더 답답해졌죠. 이 이후에 처가 식구들이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정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호의를 요구하는 상대의 말을 계속 들어주면 그건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제대로 호구가 잡혀버리고 만 거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본가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저를 불러내시기에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를 찾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장인어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무슨 말 들으셨는데요? 아니, 갑자기 오더니 공장은 잘 되냐, 사람은 얼마나 쓰냐, 별 시덥지도 않는 것만 묻더니 여유 있으면 가은이 오빠 학원에 투자하라고 하더라. 이게 당최 무슨 소리냐? 네 형님 학원에 일이라도 생긴 게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다 망한 형님 학원에 투자를 하라고 하다니.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일단 아버지에게는 별일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앞으로 연락도 다 모른 척 하시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 일을 전하니 아내는 눈이 시뻘개져서 당장 처가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니 예의상 처가에도 케이크를 사들고 갔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때마침 먼저 도착해 있는 형님과 함께 저희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아빠, 미쳤어요? 어떻게 딸 시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벌려, 손을. 이게 손 벌린 거냐? 엄연히 투자 정보를 준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오빠 학원 말아먹은 지가 언젠데 또 학원을 연다고 해. 네 오빠도 다시 뭘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 다 좋은데 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당장 주인장 하려고 들지 말고 천천히 돈부터 모아야죠. 어떻게 사돈 되는 사람한테 가서 투자랍시고 가서 돈 달라고 하냐고요. 엄마랑 아빠 정말 나 미쳐서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소리 안 죽여?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모으냐? 이번엔 달라. 종합학원도 아니고 나 아는 녀석이랑 같이. 그럼 그 사람한테 돈 끌어오라고 해. 어떻게 우리한테 돈을 더 바랄 수가 있어? 이 사람 보기 창피하게 좀 만들지 마.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해. 가족도 없는 일인데. 정서방, 큰 돈 바라는 거 아니야. 딱.
아니요, 장모님.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돈 없어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받아주면 정말 끝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아내와의 감정도 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정서방,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이제 제 부모님까지 돈 나올 구멍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돈 이야기로 서로 불편해지다가 잘못하면 영까지 끊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돈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매달 드리던 생활비도 끊겠습니다.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여보, 정서방,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왜 끊어? 당장 끊겠다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더 하신다면 끊겠다고요. 저랑 이 사람 벌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계속 저희만 보면 돈돈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서로 더 감정 상하기 전에 확실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더 이상은 돈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이미 저희 선에서 도움을 드렸고 매달 자식과 사위된 도리로 생활비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매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단호했어야 제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가 식구들은 점점 정도를 모르고 뻔뻔해지고 있는데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니까요. 다행히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해주었고 생활비를 끊겠다는 말이 먹혔는지 이후로 번데기가 울고 갈 돈 요구는 없었습니다. 종종 아내가 어두운 안색으로 장모님과 통화하는 걸 발견하긴 했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넘어갔네요. 일일이 다 알면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줄 핑계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꽤 오래 처가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와 처가와의 교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좀 나서 다쳤을 때 장인어른이 보험금 나오냐는 말 먼저 꺼내시긴 했지만 아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비하면 양반이죠. 하지만 얼굴 보는 걸 평생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바로 명절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장인어른 생신도 그냥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넘어가서 그때 돌아오는 명절에는 양심상 얼굴을 비춰야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만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같이 갔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처가에 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생활비를 아예 끊겠다고 한 이유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저와 사이가 좀 서먹해졌어요. 특히 장모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졌죠. 저도 이전처럼 장모님께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장모님은 아예 저를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셨어요.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아니라서 태도가 달라지신 걸까요? 제가 처가에 들어섰을 때부터 장모님은 저를 못 본 척 하시더군요. 저도 굳이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시하실 거면 깔끔하게 계속 무시하시지 괜한 시비를 걸기도 하셨죠. 식사 도중에 간간히 이런 소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유미 엄마 알죠? 이번에 딸 결혼한. 알지. 가은아, 너도 알지? 너 어렸을 때 유미랑 친했잖니. 글쎄 이번에 그 사위가 유미 엄마한테 집을 해줬대. 3억짜리 신축 아파트로. 참 누구는 사이가 턱턱 집도 사주고 누구는 다 늙어서까지 월세집에 사니 서러워서 진짜. 안 그래요 여보? 이거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한 말 아닌가요? 와,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뻔뻔하고 유치해질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한 소리 하긴 했죠. 제 동창은 건물주 딸이랑 결혼해서 이번에 건물 하나 양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 있는 거죠. 매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맞아요, 엄마. 그렇게 일일이 따지면 억울해서 오래 못 살죠. 아내는 제 눈치 보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 말에 장모님 얼굴은 빨개져서 밥만 퍼드시는데 바른 말에 반박도 못 하시면서 왜 먼저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껄끄러운 식사를 다 끝내고 저는 설거지만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서로의 집에 가면 주방 일을 해주기로 아내와 오래전부터 한 약속이니 그건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내가 절 붙잡더라고요. 당신은 현지랑 거실에 가 있어. 내가 할게. 왜? 괜찮아.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나 지금 당신이 우리 집 설거지까지 하면 미안해서 죽을지도 몰라. 이번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거실 가서 쉬어.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집에 가자. 아내가 처가 문제로 제게 많이 미안해하긴 하더라고요. 호구 잡힐 뻔한 남편이 처갓집 그릇 닦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알겠다고 하고 주방 의자에 앉았어요. 거실에서 저 혼자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있기엔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설거지하는 아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온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주 안 입고 와서 죽겠다는 표정으로요. 그리고는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주 이천으로 유세를 부리네, 유세를. 그거 줬다고 이제 늘 하던 처갓집 설거지도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매번 처가에 갈 때마다 주방 일은 제 담당이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손 놓고 있다가 돈 주고 유세 떠는 놈 됐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런 장모님의 말을 들은 아내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도 내팽겨치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일 많아서 이번엔 내가 한다고 했어,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진짜? 그래, 그래서 2천 준 걸로 지금 갑질한다는 거잖니? 이래선 사위 무서워서 딸한테 돈도 못 받겠네. 빈정거리는 장모님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실 수 있으세요? 뭐야? 정서방, 지금 나한테 언성 높이는 거야? 돈 좀 줬다고 이제 아래 위도 없어졌어? 돈 받아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장모님이 하실 말은 아니죠. 대체 저한테 얼마를 더 받아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렇게 형님하고만 믿고 전 재산 다 투자해서 날려먹었으면 뭐라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사위랑 딸한테 어떻게든 돈 얻어먹을 국립분이세요? 나 기가 막혀서. 정서방, 자네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짓인가? 네, 저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놈 되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돈 안 내놓는다고 사람을 아주 경우 없는 인간 취급하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네요. 돈 안 줘서 미운 사위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이 집 사위 안 합니다. 뭐라고? 여보, 당신도 잘 들어. 만약 당신이 이 집하고 연 못 끊겠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하고도 끝이야. 나 당신하고 이혼도 각오하고 하는 소리야. 평생 이렇게 사십시오. 사람 호의를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로 착각하다가 남은 것도 죄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이를 안고 처갓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도 급하게 짐을 챙겨 저를 따라 나왔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저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보고만 계시더군요. 솔직히 진짜 그날 아내와의 이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그딴 짓과 엮여서 고통받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이 평생 끊어야 했을 관계를 정리하게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평생 오빠만 진짜 자식처럼 대했으면서 힘들 때만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도 내 부모님이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질 끌어왔지. 근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이 기회에 그냥 잘라버릴 거야. 진짜 후회 안 하겠어? 괜히 나 때문에 부모 자식 연 끊을 필요 없어.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잘된 일이야.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나도 힘들 때만 나 찾는 가족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만 있으면 돼.
이제 끝이야, 정말.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히려 아내에게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그동안 부모님의 차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처갓집과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깔끔하게 끊기지 않긴 했지만은요. 장모님이 집까지 찾아와 아내에게 정말 남편 하나 때문에 부모를 버릴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긴 했지만 아내는 완고했어요. 바로 이사할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고요. 이사 날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사람이 함께 저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내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가은아, 정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사까지 할 일이야, 이게? 어?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진짜로. 그래, 가은아, 너 정말 부모 얼굴 안 보고 살 거냐? 어? 네, 정말 이제 두 사람 안 봐요. 나 평생 엄마랑 아빠한테 오빠보다 나은 대접 받아본 적도 없어. 내가 학교에서 부회장 하면 너희 오빠는 회장인데 너는 부회장이냐는 소리 들었고, 나 어렸을 때 내 얼굴에 대고 직접 살림 미천이라는 소리 했잖아. 넌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근데 그 말이 진심인 줄 몰랐네요. 끝까지 그 잘난 오빠가 말아먹은 구멍 채우려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줄 몰랐어. 나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내 가족이랑 살 거야. 만약 엄마랑 아빠가 조금이라도 날 사랑한다면 이제 나 놔줘요.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놔달라고. 처절한 아내의 목소리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더 이상 잡지 않으셨어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한이 서린 외침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후 몇 번 장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전화를 해오시긴 해서 용서를 비셨지만 저와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게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처가에선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저희뿐이라는 걸 저도 아내도 알기 때문이죠. 그게 아쉬워서 계속해서 저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에서 장모님은 본인이 식당에서 일도 시작했다고 이제 돈 문제로 속 썩히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겼던 처갓집과 연을 끊은 지 3년째입니다. 저야 문제가 없지만 종종 아내에게 처가에 연락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도 아내는 완강하기만 하네요. 평생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앞으로 10년은 볼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네요. 분명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2천을 준 후에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었겠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돈 한 번 받으니 두 번이 어려울까요? 마치 제가 처음 처가 부엌에서 일했을 때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나가서 쉬라고 하던 장모님이 점점 몸이 편해지니까 나중에는 제게 쪽파 무더기를 내밀며 다듬으라고 하신 것처럼요. 그저 정도만 알았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고마움도 모르고 사람의 호의를 그저 당연한 거라고 무시하는 사람에겐 손절이 답입니다. 내 배려와 그 가치를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낭비할 수는 없죠. 처음엔 본의 아니게 천륜을 갈라놓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처가와의 연을 끊고 나서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아내를 보며 제 마음도 놓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본인의 자존감이 낮았던 게 괜히 본인을 봐주지도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처가와 멀어진 후에 괜히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서 삶의 질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저 저희 식구끼리만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맺은 관계가 아까워서 놓아야 할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을 굳게 먹어보세요. 그리고 당장 구해야 할 게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놓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포기하고 더 얻을 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할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과거의 연연에서 부모님에게 헛된 희망을 품지 않겠다는 걸 선택했고, 저도 더 이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지도 않을 호의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들은 나 자신과 서로, 그리고 가정을 위해 등골을 빨아먹기 위해 혈안이 된 처갓집의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인생은 짧기만 한데 내 호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후회가 없겠죠. 저희는 앞으로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호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